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시간입니다. 오늘은 슬프게 늙지 않을 권리, 돈 되고 건강되는 슈퍼시니어로 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진아 기자고요. 무드셀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노후 설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무드셀라라는 닉네임 먼저 여쭙고 싶은데 네. 장수 캐릭터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서. 맞습니다. 네, 왜 닉네임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제가 이제 이쪽 일을 생각을 하면서 한 12여 년 전일 거예요. 한 16년 정도 전일 텐데 무슨 이름을 좋을까? 그때 이제 블로그 활동 한참 할 때 블로그랑 뭐 그다음에 팟캐스트 이제 유튜브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근데 이름을 하긴 그렇고 닉네임을 하셔야 되겠는데 장수의 상징이 되는 사람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이제 외국에서는 무드셀라라는 게 이제 장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무드셀라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0살 가까이 산 것으로 그렇죠. 나오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네. 노아 그 성경에 창세기에 나온 노아의 할아버지고 노아의 방주의 그 노아. 예, 969세까지 사셔서 이 정도면은 뭐 되겠다. 근데 저는 그 와중에 어떻게 돌아가셨나 보니까 그게 좀 불분명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홍수 때 돌아가셨나 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뭐 그 969세 정도면 뭐 진짜 말 그대로 천수를 누리신 그렇네요. 거라서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향후 할 일은 이것과 관련된 일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닉네임을 그렇게 정하고 네. 꾸준히 밀어붙였더니 이제 알아보시는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무드셀라 하이 이렇게 되나요? 아니 왜냐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 노인이 됐을 그쵸. 때 잘 사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솔직히 이제 죽음이라는 거는 삶의 다른 면이거든요. 어떻게 죽을 거냐라는 문제를 다르게 하면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문제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듯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 삶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쪽 계통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 보니까 거의 이제 철학자가 되셔가는 분위기를 이제 막 풍기면서 아우라를 풍기면서. 그건 아니고 이제 말은 이렇게 하고 저 또 생활 속에서는 일단 일상인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어떻게 노년을 맞을 것인가가 네. 되게 중요한 화두인 이유는 네, 지금 네. 저희가 이제 급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겠죠. 그 실제 올 연말이면 우리나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수준이라고 하고 35년인가가 되면 길을 걷다가 10명 중에 거의 4명이 65세 이상인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의 경로석 이런 것도 사라질 수준이에요. 그 과거에 맨 처음 이 일을 시작하실 때보다 굉장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진 것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 이걸 느끼세요 현장에서? 초고령 사회라는 게 뭐냐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20%가 넘어가는 사회를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노인인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많아진다라는 말은 사회의 주류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에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가 네이버 같은 데 가보면 아이들이 말 때는 주니버란 사이트가 있었어요. 애들 놀이터가. 저 기억나요. 네, 애들 네. 키우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앞으로는 시니버란 사이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 놀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사회의 주축이 좀 바뀌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를 이제 1955년부터 뭐 74년까지 넓게 보고 있는데 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다 60세를 넘어가서 60대 진입해 있고 저같이 이제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이 거의 이제 50대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보시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 매년 70만 80만 명이 60만 명이 이제 60대 이상 세대로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의 흐름이 조금 많이 바뀌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고령자로 진입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를 생활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전 세대랑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다릅니다. 부를 형성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물론 나는 노후 준비 안 됐다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지만 가만 생각해 보시면 1988년도에 국민연금 생겼죠. 그때 국민연금 제도랑 함께 회사 생활 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1층 보장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라고. 1층 보장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보장. 그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05년도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기간 동안 또 한 15년, 20년 가까이를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살았거든요. 물론 네. 중간정산 하신 분도 계시고 집 살 때 필요하더라고요. 중도 인출하신 분도 꽤 네. 계시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쌓여있는 돈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4년도에 개인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2001년도에 이제 신개인연금 제도를 같이 도입하면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뭐 소득공제 받으려고 조금씩 불입하던 돈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3층으로 쌓여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그리고 뭐 3가지 다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네. 그중에 한두 가지 정도라도 있으면 이전 세대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택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도 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네. 연금 종류들을 잘 조합을 해서 내가 은퇴 후에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걱정만 하고 있으면 네. 두렵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하거든요. 그럴 때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부터 해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나랑 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 특히나 이제 연금 자산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물잔에 물이 반 정도 쌓여 있으면 반 정도 채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예 비어 있다고 생각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가진 것부터 먼저 점검하고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좀 해서 보완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한 거지. 그냥 막연히 앉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그래도 퇴직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의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 이제 생겨난 노인들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나은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사실 또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저희 노인들의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일을 구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OECD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네네. 그리고 제가 과로 노인이라는 책을 좀 소개를 하고 싶고 인상적이라서 제목이. 그렇죠. 과로 노인 이게 무엇인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과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책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제 부제 봐요.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한 보통 사람들의 정해진 미래 두둥 막 이래요. 그쵸. 근데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연금, 그다음 퇴직금 이게 있지만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보면 뭐 50만 원에서 60만 원대 여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금도 중간에 이제 집 사느라 이렇게 또 그쵸. 그렇게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이 정도 갖고 힘들게 100만 안 되는 돈으로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끝까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과거보다 나은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해요. 과거에는 아이들이 노후의 대책이었는데 지금은 자녀 세대로부터 이제 노후를 보장받는다라는 비율도 급속히 줄어들었거든요. 일단 생각해 보시면 이제 평균이라는 것들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50만 원을 받는 건 아니죠. 저도 오기 전에 사실은 계산을 해봤어요. 무서워서. 각자 받는 금액들이 다르실 거고 맞습니다. 꾸준히 네. 불입했던 분들은 좀 다르고 20년 이상 국민연금 납입하신 분들 평균 수령액은 보면은 100만 원 넘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대부분 40대, 50대, 60대 가구들 배우자가 있는 가구들의 한 5, 60% 정도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맞벌이를 했을 때 생기는 거는 당장 맞벌이 하는 상태에서만 소득이 많은 게 아니고 맞벌이 하는 과정에 부부 두 사람이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같이 열심히 냈겠죠. 납입을 했기 때문에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맞벌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만 원씩 받아도 100만 원인 거고 100만 원씩 받으면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점검을 해봐야지 평균에 매몰돼 버리면 안 되죠. 평균의 함정에서 좀 벗어나서 네. 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뭔가 뭐 공포 마케팅을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공포심을 갖는 것보다 내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그렇죠. 계시네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암 발병률이 몇 %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내 건강 상태가 그렇네요. 어떤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사회를 진단할 때는 평균이나 뭐 이런 게 개념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네. 개인의 노후 준비를 할 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범위에 맞춰서 어디 부분들을 줄이고 어느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그러겠네요. 되거든요. 그래서 좀 피상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 걸 좀 제대로 쳐다보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상담해 주시거나 이렇게 예. 하실 때 보면은 제일 답답한 부분이 혹시 저 같은 경우인가요? 이렇게 아니 이거 어떡해요. 우리 저 55세에 이제 회사에서 잘릴 것 같은데 연금은 65세에 나오고 그 사이에 어떡합니까? 막 이러면서 울면서 오시는 분이 제일 뭐 답답한가요? 걱정만 하시고 행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네. 보통 오늘은 어제 입장에서 보면 내일이잖아요. 네. 사람들은 대다수 어떻게 하느냐면 어제 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요. 내일 올 일들을 불안해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갑자기 그래서 어제와 같은 반성이 오늘은 오늘 되네. 같은 내일이 되기 때문에 네. 내일을 바꾸려면 오늘 무슨 행동을 하나 하셔야 되거든요. 네. 액션을 해야지 미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본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하면 무조건 우상형인데. 왜 안 할까라고 했더니 뇌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사람의 뇌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사람들한테 현재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라고 뇌파를 측정해 보면 뇌의 전두엽 부위에 전기 신호가 많이 간대요.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뇌 한 가운데 부위에 전기 신호가 간답니다. 네. 그런데 10년 뒤에 나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100명 중에 95명, 6명 정도는 내 가운데 전기 신호가 간대요. 자기 일이 아니구나. 10년 뒤에 나는 내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나 뒷집 아주머니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는.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옆집 아저씨나 뒷집 아주머니를 위해서 저축하지는 그죠? 않잖아요. 그 내는 기본값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중에서 한 5명 정도 예외적인 사람들 그분들은 측정을 해봤더니 현재의 전두엽에서. 나랑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 같은 전두엽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음. 그분들을 재산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부를 결정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미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랑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허. 그래서 우리가 찰스 디킨스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 캐럴 네. 혹시 아시죠? 거기 네. 보면 주인공이 스크루지가 나오잖아요. 스크루지가 유령을 3번을 만납니다.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을 만나는데 스크루지가 결정적으로 행동을 바꾸는 거는 미래의 그러네요. 유령을 보고 함께 가서 자신의 미래를 보고 왔을 때 어허. 행동을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액션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의 미래가 어떨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힘을 길러보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한테 눈이 2개 있는 거는 하나는 현재를 직시하고 하나는 미래를 보라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불안해한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좀 명확한 상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노후 준비를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은퇴해서 어떻게 살지, 노후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컨텐츠는 정말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 발 내딛질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40대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의 미래 회사에서 이제 잘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전두엽으로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보통은 이제 회사에 잘리면 어떡하지 거기까지 막 고민하다가 머리 아파 이러고 맞아요. 그만두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 보셔서 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이번에 확실하게 알려주실 거죠. 그것도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뭐 어마무시하게 거창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네. 지금 행동에서 조금 더만 나아가 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해보는 거라서 네. 예를 들면 저번에도 이제 50대 직장인이 한 분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하면 너무 늦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어쩌시려고?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일단 제가 이제 개인연금 같은 거 하고 계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개인연금 중에서도 이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연금저축이라고 있고 IRP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두 상품에 저축을 하면 한 해 최대 900만 원까지는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900만 원이면 한 달에 75만 원씩 12달을 넣으면 되는 금액입니다. 네. 물론 뭐 그 금액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걸 안 하면 또 쌓이는 금액은 없으니까. 그럼요. 그러면 75만 원씩 꾸준히 납입을 해서 1년을 납입하면 900만 원이 될 거고 그러면 9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작으면 118만 원
많으면 한 148만 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거든요. 그러면은 저처럼 무식하게 계산한 사람은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이 생긴다. 그럼 일단 1,000만 원이 한 해 적립되는 거죠. 네. 왜냐면 뭐 세액공제 받는 돈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한 해 900만 원씩 10년을 저축하면 원금이 9천만 원인 거고요. 3% 수익만 내면 1억 정도가 10년 뒤에 쌓입니다. 네. 이걸 50대에 10년 시작했을 때 10년을 했을 때 이야기고요. 이걸 조금 빨리 시작해서 40세에 시작을 해서 똑같이 한다 그러면 40세부터 20년을 투자했을 때는 2억 4천만 원 정도가 쌓입니다. 이게 많다면 되게 많은 돈이고 많은 적다면 돈이죠. 적은 돈인데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건 다르죠. 아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크게 고민하지 말고 국가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만큼만 자기 계좌에다가 어떻게든 불입을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네. 계획은 세워서 해보죠. 그래서 저도 저 같은 경우도 자동이체를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매달 급여나 통장에 주거래 통장에서 해당 계좌로 자동이체를 한 달에 얼마씩 가게끔 만들어 놓고 연말 됐을 때 세액공제가 안 차잖아요. 네. 중간에 돈이 없어서 안 빠져나갈 때도 있으면 연말에 한 번 정도는 세게 전체 넣는구나. 세액 공제 금액에서 부족한 게 얼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부족 금액들을 조금 더 불입을 해서 한도를 채워서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노력하죠. 그리고 안 될 때는 그래도 막 안 되는 수준에서 참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노력을 하면 그 돈들이 쌓여가고 그게 1, 2, 3년 정도 쌓이면 이게 재미가 붙거든요. 재미? 무슨 의미요? 돈이 불어나는 재미가 그 숫자 커지는 걸 보면서 즐거움을 그리고 느껴라. 내 노후 자금이 쌓여간다라는 느낌들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내 노후 자금 계정이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생겨요. 이건 내 노후 자금을 모아놓는 주머니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게 되면서 이제 꾸준히 이게 돈 늘어나는 걸 보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은 아하,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 수 있겠지요. 있는 거죠. 근데 어허. 그걸 행동하지 않고 계속 불안해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생각만 하다가는 진짜 어떻게 돼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섭네요. 네. 그래서 행동을 작은 거라도 행동을 액션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뭐 900만 원을 다 저축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럼요. 가능한 범위만큼이라도 목표 수준을 정해놓고 꾸준함을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 중에 좋아하는 단어가 just keep buy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뭔가를 뭐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펀드가 됐든 꾸준하게 그 돈을 가지고 쌓여가지고 나중에 쌓여 있는 게 수익이 훨씬 좋아지는 거지 들락날락하고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수익이 잘 안 나거든요. 요즘에 보면 사실 이게 뭐 젊은 세대의 특징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4848이라는 표현 아세요? 사고팔고. 그러니까 주식 같은 데서 왜냐하면 네. 워낙에 그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네. 당장 미래의 것에 대한 큰 뭐 예상이라든지 전망보다는 당장 눈앞에 오는 어떤 효능에 이제 취해 있는 게 우리의 본능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본능을 이겨내면서 해야 된다는 건데 그 기준은 당장 이걸 들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개인 계좌 먼저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나의 개인 연금 계좌. 그러니까 노후 생활비를 쌓아둘 계정을 하나 만들어 두고 뚫어놓자. 그러니까 우물을 만들자는 거네 그렇죠. 그 한마디로. 우물에다가 그 돈을 쌓기를 시작하는데 기왕이면 그 계정이 세제 혜택이 많으면 그렇죠. 좋잖아요. 네. 그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주는 계정으로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라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 계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불입을 하기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럼 거기 쌓여 있는 돈은 내가 노후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가 거기다가 세제 혜택까지 주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00만 원 정도 저축을 한 해 했을 때 118만 원에서 148만 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 돈을 받는 게. 아니죠. 수익률로 보면은 그게 꽤 많죠. 수익률도 꽤 적지 않은 거여서 많으면 16.5% 정도 수익을 깔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16.5%가 되나요? 네, 많을 148만 경우? 원이면 그렇네요. 16.5%, 세금까지 계산하면 118만 원이면 13.2% 정도의 기본 소득을 수익을 깔고 가는 거라서 여러분 주식해서 10% 수익 나면 굉장히 쾌재를 부르시면서 왜 이걸 안 하십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것 먼저 하자. 내 노후 자금 계정이 있냐? 음. 없으면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불입을 하자. 근데 그 노후 자금 계정은 가능하면 세금 혜택이 있는 것들로 당연하죠. 가져가자. 그래서 거기서 꾸준히 쌓아가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또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해주는 한도를 가능하면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 초과하는 만큼.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맞추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당장 이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정말 저는 집 대출금 갚고 애기 음. 학원 보내고 음. 밥 사 먹으면 남는 돈이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네. 저희 주위에 되게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집 한 채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노후 대책으로서 집 한 채를 내가 깔고 있으니까 됐다. 나중에 뭐 주택연금을 하면 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음.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지. 뭐 집이라는 게 이제 보통 살 때부터 부채를 끼고 사는 경우들이 많죠. 이게 네. 집이 또 가격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 한두 푼이 되게 아닙니다. 커서 이제 네. 그 집이라는 자산이 다른 자산들을 다 끌어당기거든요. 그럼요. 집 한 채가 있고 대부분 부채를 끼고 있는 경우들이 처음에는 현관밖에 못 상당이죠. 사요. 딴 그리고 건 다 보통 은행 누가 돈이야. 그러더라고요. 이제 집을 사긴 샀는데 은행이랑 공동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럼요. 말을 응. 하는데 그 부채 때문에 되게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수준이 되면 그 집의 부채를 퇴직하기 전에 다 갚을 수 있으면 뭐 되게 좋은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은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전 집 사는 건 나쁘지 않고요. 집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거주할 공간이고 또 주요한 자산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자산을 쌓아두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음. 생각들을 네.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자산이 아니고요. 내가 쓸 수 있는 게 내 자산이거든요. 쓸 수 있는 게 내 자산이다. 노년에는 네, 특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다고 하면 이제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규모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중에 일부를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고 뭐 그다음에 자녀들도 결혼하고 뭐 이러는데 남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일정 규모 정도는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뭐 약간 작은 집으로 옮겨가서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도 하나의 네. 방법이고 근데 주택연금만 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에는 뭐 그때 국민연금이랑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소득을 만들고 부족한 부분들을 개인연금이나 아니면 다른 상품들을 통해서 활용해보고 요즘은 이제 월배당 ETF라고 해서 목돈을 넣어놓으면 매달 분배금을 꼬박꼬박 지급해주는 투자 상품 같은 것들도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도 특히 고령자들이 많아지면 매달 일정한 금액의 분배금을 주는 상품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꾸준하게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퇴직하신 분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직장 다닐 때 받던 월급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퇴직하게 되면 그 월급을 대신할 뭔가를 만들어둬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덩어리 형태로 있는 자산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근데 이 자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그러면 일부를 떼서 팔아가지고 소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이제 곡간이나 금고안에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 돈을 끄집어내서 생활비를 쓴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고민에 부딪히냐 그러면 내가 먼저 죽을까? 곡간에 있는 돈이 먼저 떨어질까? 그죠. 다 그 공포에 사로잡혀 어떨 있죠. 것 같으세요? 곡간에 있는 돈이 먼저 사라질 것 같은 생각에 곡간을 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자린고비형 자산 관리예요. 자린고비가 맛있는 굴비가 있는데 먹지 못하고 하늘에 달아놓고만 있잖아요. 어르신들 중에 상당수가 자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있는데도 끄집어내서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죽기 전에 곡간이 먼저 비어버리면 이거 문제가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곡간을 형태로 자산을 곡간에 다 집어넣고 쓰는 것보다는 그냥 덩어리에서 떼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알아서 현금 흐름을 매달 만들어 내주는 자산이 있으면 좋죠. 마치 월급처럼. 저는 이건 이제 우물 형태의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우물은 퍼서. 장점은 또 뻗어 쓰면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네. 계속 나올 수 있는 형태. 마르지만 않게끔 관리를 하면 되는구나. 그냥 캐시플로우 형태.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을 나오게끔 만들어 놓는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월급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네네. 주는 만큼 쓰는 데는 익숙해요. 그렇죠.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네. 일정한 덩어리에서 떼서 쓰는 거에는 그렇죠. 약간 불안함이 있어. 뭐 혹시나 이게 다 먼저 떨어져 버리면 어떡할까라는 생각. 그래서 자산 관리라는 거는 결국은 자신의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산의 수명이 자신의 수명보다 하루라도 길어야 그럼요. 돈 없이 오래 사는 그러니까 무전장수를 하지 않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자산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놓을 거냐.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소위 말하는 적정 생활비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는데 그 비용만큼은
매달 우물처럼 생활비가 꼬박꼬박 나오는 구조들을 만들어 구축하자.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라는 그 생각을 구조로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지나갔지만 그 연금 형태 여러 가지가 네, 있을 수 있고 예, 방금 말씀하셨던 주택연금도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주택을 이용한 활용한 방법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주택과 관련해서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워낙 그런 형태가 많을 것 같아서 네. 나 집 하나 깔고 있다 이래서 아, 그래서 그 집의 경우에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은퇴할 시점 더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지 못할 시점에는 빚이 반드시 없어야 되고 부채가 없으면 참 좋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거기서 일정한 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게 또 주택연금 같은 게 있긴 한데 그게 12억 이하여야 하더라고요. 기준 시가로 12억이니까 시가로는 한 16억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약간 마포 이상 정도 가면 또 그걸로 이제 나의 노후를 장담하기가 조금 애매해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뭐 주택연금의 형태로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택연금도 있지만 주택 다운사이징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가구 구조의 변화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구의 65세 이상 고령 가구를 보면 혼자 사는 가구가 한 34에서 35%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부부 둘이 사는 가구도 한 34, 5% 되거든요. 그러면 혼자 또는 둘이 사는 가구 합치면 한 70% 정도 되고 자녀랑 같이 사는 가구는 10% 내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혼자 또는 둘이 사는 가구가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의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85제곱미터 네. 돼 있는 아파트들 들어가 보면 방이 3개, 부엌 하나, 화장실 2개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필요한가? 그러면 이제 규모의 어. 문제를 생각해 봐야죠. 이 빈 방들이 꽤 있을 거고요. 물론 뭐 요즘 반려견도 키우고 그러시니까 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적정한 규모가 어떤 건지 한번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뭐랄까요 일종의 주거 문화와 관련된 인식도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은 게 맞습니다. 네. 이 집을 내가 평생 동안 이 집을 완전한 내 소유로 갖기 위해서 노력한 매몰 비용에도 엄청 집착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인생에 있었던 가장 큰 나의 딜이었잖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그 다운사이징이라는 게 이성적으로는 되는데 실제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인상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뭐 상담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겪어보셨을 때 그런 걸 정말 잘들 하세요? 어렵죠. 솔직히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처분하는 거고 내가 평생 말씀하셨듯이 평생을 노력해서 모은 자산을 규모를 줄인다라는 게 의외로 어려운 결정. 내가 이 벽지도 어떻게 발랐지 막 그렇죠. 이러면서. 옛날 생각 다 나고 해서 네. 어려운 결정이긴 하나 하지만 또 해야 될 결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약간 나이가 들수록 약간 미니멀하게 살아라고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뭐 가족 규모에 맞는 주택 그리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뭐 그냥 갖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필요한 데 쓰는 거잖아요. 네. 필요한 데 쓰고 그다음에 또 남으면 자녀들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가져가는 용도기 때문에 그냥 적정한 규모의 주택을 얼마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주택의 규모를 줄이는 것도 있고요. 네. 아니면 외곽으로 옮겨가면서 주택 크기는 유지하면서 가격을 가격을 낮추는 다운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뭘까를 조금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돈도 생활비는 없는데 집만 크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건 그런 집 아니잖아요. 전 사실 많이 봐가지고. 맞습니다. 그게 왜냐면 약간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저희가 뭐 차는 이 정도 끌어야 되고 집은 이 정도 살아야 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약간 익숙한 문화가 돼서 지금 우리가 은퇴 설계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이런 것이랑 같이 가야 지금 한 발 내딛지 못하는 분들도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래서 생각도 이제 아까 들어요. 말씀하셨을 때 그런 분들이 고가 형태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저는 나이가 들수록 우물 형태의 자산들의 구조가 훨씬 더 바람직한 곳감보단 우물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나의 기본 생활비 정도는 우물처럼 매달 나와 줘야 된다.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큰 집에 산다고 막 우르르 볶아치면 그렇진 않잖아요. 그것도 내 인생이 중요하지. 알게 뭐람? 밥 먹을 때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 밥값 한번 내주는 사람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렇네요. 네. 얘기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런 것도 되게 많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또 경각심을 가져야
있다 싶은 게 퇴직연금이라는 표현을 아까 잠깐 썼는데 우리가 퇴직금, 예, 예. 퇴직연금.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막 또 검색하다 보니까 원래 퇴직연금으로 돌리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하면은 조금 더 세제 혜택도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주위에서 연금으로 받는 분보다 퇴직금으로 받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연금 55세 퇴직자가 55세가 넘어가면 퇴직급여를 이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지난해 통계 자료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전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좌 있죠. 네. 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는 비율이 10% 좀 넘습니다. 1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그런데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연금 수령 가능한 자산이 있죠. 그중에 50% 정도가 연금으로 수령을 해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자산 규모가 클수록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자산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했을 때 그 금액이 너무 작아서 연금에도 효용이 좀 주는 떨어진다. 것도 있고 세금을 할인해 준다고 하지만 뭐 세금 자체가 적은 경우에는 뭐 할인해줘 봐야 그 혜택이 크지 않아서 소액자산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가져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네. 고무적인 부분들은 이 연금 수령 비중이 매년 꾸준히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뭐 작년도에 재작년에 한 7%대였는데 지금 한 10%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네. 이게 왜 늘어나냐라고 하면 이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이후 기간들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불이익 기간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퇴직 급여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부분들 물론 뭐 집 살 때 중도인출도 하시고 중간정산도 하시고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내 중요한 노후 생활비 재원 중에 하나라는 생각만큼은 가지고 계시고 좀 관리를 잘 하시면 네. 하나의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그럼요. 전쟁터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무기, 그게 단도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 위급한 상황에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게 있고 그 기능이 어떻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잘 익히시고 그다음에 노후에 그걸 잘 활용하셔서 네. 내가 필요한 우물을 좀 넘실넘실 넘치게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일부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게 자린고비형 곳간보다는 일정한 수준의 물이 계속 나오는 우물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내가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쓸 수 있는 게 진짜 자산이다라는 거를 기억하면서 그러면 물을 어떻게 해서 마르지 않는 우물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물을 계속 공급받을 것인가 그 어떻게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 2부에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을 만들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사무치지 않습니까? 이제 일단 IRP 계좌 하나 뚫어 놓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